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1962년생으로 올해 62세가 된 김모라고 합니다. 남편 박모 씨와는 2008년에 만나서 2009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위로 올해 66세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아래라서 64세예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성인이 된 남매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과 시누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어요. 처음에는 남매 간의 우애가 각별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형제자매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 가족들을 보니까 원래 끈끈한 가족인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자식들을 무척 아끼시고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누이가 저를 정말 잘해줬어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시누이가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제가 시집살이로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셨는데 시누이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시누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친정 어머니한테도 시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를 친언니처럼 잘해준다고 자랑했을 정도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자주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시누이는 미혼이었거든요. 남편보다 2살 아래인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요즘 세상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지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가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임신하기 어려운 체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척 원하셨는데 며느리인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했더니 남편이 괜찮다.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직접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아쉬워하셨겠지만 겉으로는 요즘 세상에 꼭 아이가 있어야 하나,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저를 위로해 주면서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는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오빠한테는 언니가 있으면 그만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시누이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빠는 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때 남편과 시누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특히 시누이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거의 붙어서 다녔어요.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장례 이후에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거의 매일 전화하던 것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는 걸로 바뀌었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시누이가 우리 집에 오는 일도 잦아졌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서로 의지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런 관계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굴었어요.
냉장고도 맘대로 열어보고 남편 옷장도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남편과 제가 쓰는 침실까지 들어와서 구경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남편과 시누이가 거실에서 꽤 가까이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 이야기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버지 이야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그리워서 이야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때는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누이 머리핀이 우리 침실 화장대에서 발견됐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시누이가 두통 있다고 해서 우리 방에서 잠깐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성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두통이 있으면 거실 소파에서 쉬어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침실에서 쉬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과 시누이를 보게 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추측일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 7년째 되던 해에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과 시누이만 남게 됐죠. 시누이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저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누이가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게 됐어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시누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때로는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어요.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그 방에서 재워줬는데 가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시누이 방이 비어있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시누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시누이가 밤중에 어디로 갔다가 오는 걸까요? 설마 남편 방으로 갔다 온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러운 것 같아서 머리에서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심이 한 번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대화할 때 쓰는 단어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가끔 스치듯 지나가는 스킨십까지 모든 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시누이가 남편을 부를 때 쓰는 오빠라는 호칭이 너무 달달하게 들렸어요. 보통 성인이 된 누이가 오빠를 부를 때는 그냥 오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오빠 하면서 끝을 올려서 말하는 게 마치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시누이한테는 유독 다정했어요. 저한테는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는 편인데 시누이한테는 말도 많이 하고 웃음도 많이 지었어요. 가끔 시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어요. 남매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뭔가 남매 사이의 스킨십을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시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여동생을 보는 눈빛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저와 남편 사이는 점점 소원해졌어요. 부부관계도 거의 없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시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시누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누이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갔고 시누이가 뭔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주말 내내 시누이 이사 도와주러 갔어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여자가 힘든 일 할 것도 없고 집에서 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혼자 갔는데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화해 봤더니 이사 정리하느라 늦어진다고 하던데 이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야 들어왔는데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시누이 집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쓸 때 저한테 등을 돌리고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핸드폰을 마치 숨기듯이 썼어요. 그리고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왜 다른 방에서 받아요? 라고 물어보면 시끄러우니까라고 대답했는데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잠금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잠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결혼 12년째 되던 해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간 다음 날 아침에 베개 커버를 빨려고 하는데 베개에서 남자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우리 남편 냄새였어요. 남편은 자기만의 특별한 향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잔 방 베개에서 남편 냄새가 나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혹시 남편이 시누이 방에 갔었나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시누이 방에 들어갔어요. 라고 했더니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무슨 물어볼 게 있어서 방까지 들어가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느냐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사이가 더욱 나빠졌어요. 결혼 13년째에는 아예 남편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피곤하다, 바쁘다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와는 더욱 자주 만났어요. 시누이도 예전처럼 저한테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언니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대했는데 점점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자기들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해 여름에 남편이 시누이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혼자서는 여행하기 무서워한다는 이유였어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시누이가 언니까지 오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누이 둘이서만 2박 3일 여행을 갔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행지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 보였어요. 마치 둘만의 추억이 생긴 것처럼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둘이서 그때 그 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있으면 대화를 멈추더라고요. 결혼 14년째에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정황상 의심스러울 뿐이었죠. 그러던 중 결혼 15년째 되던 해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오후에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남편이 평소에 쓰던 가방이 침실 옷장 안에 있더라고요. 출장 갔으면서 가방을 왜 놓고 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을 열어봤어요.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놓고 간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가방 안에 남편 핸드폰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핸드폰을 놓고 출장을 갔다니 이상했어요.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이 출장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남편이 출장을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 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핸드폰을 보니까 여전히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어볼 수가 없었는데 문득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잠금이 풀렸어요. 처음에는 통화 기록부터 봤어요. 시누이와의 통화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매일 통화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한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문자 메시지를 봤어요. 시누이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정말 많았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안부 인사 같은 것들이었는데 점점 내용이 이상해졌어요.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 언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조심하면 돼. 이런 식의 문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정도면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봤더니 신우이와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빠 어젯밤 너무 좋았어. 언니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당연하지, 우리 비밀이야. 오빠랑 이런 관계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 그러게, 우리가 처음 그런 사이가 된 게 언제였지? 오빠가 25살, 내가 23살 때니까. 정말 오래됐다. 그때 우리 부모님 안 계실 때였지. 맞아, 그때 오빠가 먼저 나한테.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웠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20년 넘게 그런 관계를 이어왔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됐다는 거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빈번해진 것 같았어요. 언니가 마트 간 사이에 우리 집 침실에서. 언니는 전혀 모르고 있어, 바보같이. 그게 더 좋아, 비밀 연애하는 기분이야. 오빠만 있으면 다른 남자는 필요 없어. 나도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사진들이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냥 남매가 찍는 사진이 아니었어요.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 침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매일 자는 침대에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역겨웠어요. 사진 날짜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찍었더라고요. 심지어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는데 그 사이에 신우이가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 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신우이는 저를 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방해물일 뿐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형제자매끼리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는지였어요. 대화 내용을 더 보니까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 것도 그들이 미리 계획한 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언니가 순진해서 다행이야. 그러게, 의심도 안 하고. 덕분에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어. 언니는 그냥 겉모습만 아내인 거고 진짜는 너야.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우롱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출장 갔다더니 저녁에 돌아오네요. 정말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신우이와 어디선가 시간을 보낸 게 분명했어요. 남편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출장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당장 남편을 추궁할지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을지 아니면 바로 이혼 절차를 밟을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남편을 직접 추궁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아침 먹고 있을 때 핸드폰을 내밀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신우이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남편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친남매끼리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소리치듯이 말했더니 남편이 잠깐만 진정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정하라고요? 15년 동안 저를 속이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해놓고 진정하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어쩔 수 없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과는커녕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다니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저와 결혼한 건 뭐예요? 저는 뭐예요? 너도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신우이야. 어릴 때부터 그래왔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그들의 사랑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 전부를 줄 수는 없었어. 내 마음은 이미 신우이에게 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저와의 결혼 생활도 계속 하자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처럼 살면 안 돼. 너도 나름대로 행복했잖아.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기들은 20년 넘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보고는 모른 척하고 살라는 거였어요. 그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우이한테도 전화해서 모든 걸 안다고 말했어요. 신우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나중에는 언니가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랑했어요. 언니와 결혼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니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저를 속인 건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근친상간이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자기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그런 관계였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그런 짓을 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도 신우이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신우이가 결혼을 안 한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다른 남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도 어쩌면 다행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하기가 더 복잡했을 테니까요. 이혼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서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니 증거를 보시고는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런 더러운 인간들과 어떻게 15년을 살았느냐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로해주면서 잘 벗어났다고 말해줬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거든요. 자기는 신우이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와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평생 속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정말 한심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근친상간 증거를 제출하니까 판사도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속고 산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 남편과 신우이는 당당하게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결국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견디기 어려웠나 봐요. 몇 달 후에 둘 다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힘들었고 그동안 속고 산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도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평생 그들에게 속았을 테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어요. 아직 새로운 연애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끝까지 파헤쳐 보세요. 그리고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계속 속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15년을 헛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진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남편과 시누이 같은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만 살지 마시고 가끔은 의심의 눈으로도 주변을 살펴보세요. 특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깝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처럼 15년을 헛살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62세가 됐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 시간만큼은 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해드렸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더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할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 주지 않아야 해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절대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속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진실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